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협동 로봇 주력으로 하는데 세계 규모로 치면은 4위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있는 회사고, 작년에 이미 450억 매출했으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130억이니까 뭐 그거에 비하면 거의 4배 가까이 커지는 거죠. 매출 규모로 보나, 흑자 전환 시기로 보나, 공모가 범위로 보나, 시가총액 규모로 보나, 저는 상장되면 이거 풀베팅 할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봇이 많은 분야에 엄청나게 물량이 확대가 되고 있고, 가격도 적정 가격으로 싸지고 있고,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데 연평균 20% 정도 성장률이 나오고, 이제 로봇 관련된 회사들도 숫자가 찍히기 시작할 거다. 단순히 매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익도 늘어날 거다. 저는 정작 로봇 업체보다는 로봇 부품 업체가 그래도 최소한 5에서 10% 정도는 더 성장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이나 서비스 로봇 구분하지 말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가장 좀 성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봇 주식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로봇 산업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숫자가 원래 안 찍혔는데 이제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로봇 관련돼서 왜 산업이 커지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20대, 30대가 힘든 일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몸 쓰는 일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조업체에서 생산 가능 인력이 되게 부족해요. 그리고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공장을 돌리거나, 공장만 뿐만이 아니죠, 서비스 업체도 뭔가를 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려면 계속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이 너무 비싸서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로봇은 불평 안 하죠. 잔업한다고 불평하거나, 야근한다고 불평하거나, 휴일에 나온다고 불평 안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로봇이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대당 1억 하는 로봇들이 가격이 점차적으로 싸지면서 1억대 로봇이 7천만 원 되고 6천만 원 되고 5천만 원 되고 하니까 5천만 원 처음에 목돈은 들어가지만 훨씬 생산성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매출과 이익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젊은 연령층이 많은 나라, 베트남이나 인도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굉장히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죠.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가 좀 적어지고, 그리고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쓰임새가 과거에는 이제 제조업체에서 소위 말하는 단순 노동만 했다면, 이제는 치킨을 굽는 로봇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그 군사 현장이나 아주 어려운 산업 현장, 심지어 조선소에 가면 로봇이 용접을 한다든지, 아주 인간을 대체하는 높은 기술적 난이도가 있는 영역까지 엄청나게 많이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 가격까지 싸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돈 냄새를 잘 맡는 대기업들이 로봇 관련된 거를 많이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알려진 거는 삼성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한 걸로 아는데 전혀 아니고, LG전자는 이미 유진 로봇, 로봇스타, 로보티즈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고, HD 현대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도 하나 로보틱스가 생각나고, 두산은 두산 로보틱스 이제 10월달에 상장되고, 그래서 굉장히 로봇이 많은 분야에 엄청나게 물량이 확대가 되고 있고, 가격도 적정 가격으로 싸지고 있고, 그리고 로봇 관련된 국내 회사들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제 글로벌 4위 정도 해당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막 해외로 막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성장률이 나오냐? 그래도 연평균 20% 정도 성장률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아주 특정 분야에만 로봇이 성장했다면 로봇이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고, 가격도 싸지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로봇 관련된 회사들도 숫자가 찍히기 시작할 거다. 단순히 매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익도 늘어날 거다. 근데 단점이라는 거는 사실은 2차전지도 마찬가지지만 로봇도 단기간에 많이 올라오면서 사실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주가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죠. 밸류에이션을 많이 땡겨온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로봇도 언제든지 조정이 올 수 있는데, 그러면 로봇이 앞으로 성장을 못하냐? 그건 아니고 앞으로 성장을 엄청나게 할 것 같다 해서, 그래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단점인 거는 사실은 로봇 관련된 회사가 재무구조가 탄탄해야 되죠. 차입금이 적거나, 아니면 부채 비율이 낮거나, 아니면 로봇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계속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재무구조가 탄탄해야 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일부 T 로보틱스나 이런 회사들의 재무구조, 부채 비율,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회사가 벌어들이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순차입금,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과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비율, 그걸 유동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좀 체크를 해보자. 그래서 기왕이면 계속 로봇 관련돼서 투자가 나올 거고, 로봇
로봇 관련된 회사가 성장하려면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대부분 다 적자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로봇 관련된 회사 중에 흑자 나는 회사를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로봇 관련된 회사 중에 지금은 적자지만 재무 구조가 엄청 탄탄해서 외부에서 계속 투자를 받는 회사, 그런 쪽으로 좀 압축을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이제 메모리, 뭐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산업군에도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나뉠 텐데 로봇 산업에는 어떤 산업군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팔이라고 하는 그게 산업용 로봇 쪽에 해당되는 거고요. 산업용 그 로봇 팔이 조금 더 확장돼서 다양한 분야의 산업 분야에 쓰이는 게 이제 협동 로봇이란 개념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치킨을 굽는 거라든지 아니면 배송, 물류 이동하는 로봇이라든지 청소 로봇도 있죠. 그런 거는 다 일반 서비스 로봇에 해당된다는데, 서비스 로봇 시장이랑 산업용 로봇 시장, 과거에는 산업용 로봇 시장이 더 조금 파이가 컸다면 이제는 서비스 로봇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는 국면에 있고, 산업용 로봇 시장이랑 서비스 로봇 시장의 성장률은 큰 차이는 없어요. 산업용 로봇 시장이 지금 뭐 연평균 10에서 15% 성장한다면 서비스 로봇 시장이 15에서 20% 성장하는 거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그거보다는 산업용 로봇에도 쓰이고 서비스 로봇에도 쓰이고 협동 로봇에도 쓰이는 게 로봇 부품이거든요. 저는 정작 로봇 업체보다는 로봇 부품 업체가 그래도 로봇을 만드는 완성품 업체보다는 최소한 5에서 10% 정도는 더 성장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이나 서비스 로봇 구분하지 말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가장 좀 성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2차전지 산업에서도 알짜는 양극재 회사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봇 산업에서도의 알짜 산업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로봇의 가장 큰 부품의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2차전지 양극재가 주목을 받는 게 당연히 2차전지 배터리에서 양극재가 40에서 50%를 차지하는데, 그만큼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로봇은 감속기거든요. 감속기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감속기 별게 아니고요. 감속기가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모터를 계속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여러 가지 오차도 생기고 힘이 딸리니까 힘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감속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 보충제 같은 보조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을 보조하는 역할이다. 근데 감속기가 굉장히 기술 진입 장벽이 낮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속기가 진입 장벽이 낮으면 감속기 관련된 업체들이 이미 엄청나게 많이 양산해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감속기 양산하는 국내 업체는 SPG하고 SBB 테크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하고, 로보티즈도 감속기 개발한다고 하고, 뉴로메카도 감속기 관련돼서 개발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양산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속기가 엄청 유명하다고 보는 이유는, 감속기가 중대형은 일본의 납테스코가 80% 독점을 했고요. 소형은 하모닉 드라이브가 95%면 이건 뭐 거의 100%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거죠. 우리 노광 장비 네덜란드 ASML 아니면 안 써, 이건 거예요. 하모닉 드라이브가 딱 그런 형태, 뭐 강력하다 못해 이건 뭐 그냥 완전 독점인 거죠. 하모닉 드라이브가 소형 쪽에서 그랬고, 중대형 쪽에 납테스코가 85% 거의 그랬는데, 진짜 대단한 게 SPG가 이거 국산화 했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뭐 연도로 치면 아마 작년부터 국산화 했으니까 1년 정도 됐는데, 그럼 국산화 한 게 얼마나 확대될 거냐. 왜냐면 감속기가 엄청나게 많이 쓰이잖아요. 감속기는 협동 로봇에도 쓰이고 산업용 로봇에도 쓰이고 서비스용 로봇에도 쓰이고 다 쓰인단 말이죠. 근데 감속기를 기존에 하모닉 드라이브가 95% 차지했고 납테스코가 85% 차지한 거를 이제 막 국산화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수요는 저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고 보는데, 감속기 자체가 SPG에서 차지하는 매출이, SPG라는 회사는 웬만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모터는 다 SPG가 하거든요. 근데 SPG가 연간 4천억 이상 매출 나고 영업이익 300억 나는 회사인데, 감속기 매출이 이제 올해 기준으로 아마 105억에서 한 120억 정도 예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스타트 끄는 거예요. 이제 막 국산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4천억 정도 이미 모터에서 매출 잘하고 있는데, 감속기 이제 스타트 끊었으니까 100억이 시작인 거잖아요. 100억, 뭐 200억, 400억, 600억, 1200억, 2400억 이런 체력으로 갈 거라고 봐요. 왜냐? 일본 거 지금 하모닉 드라이브나 납테스코는 어떤 상황이냐면 납기도 안 맞춰주고, 기존의 감속기 3개월 납기를 보면 10개월 정도까지 지금 납기가 지연된 거예요. 왜냐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일본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 쓸게, 납테스코 쓸게 하니까 캐파가 딸리는 거죠. 그러니까 납기를 못 맞춰줘요. 근데 가격도 싸게 안 해요. 비싸게 불러요. 근데 하모닉 드라이브 가격의 70% 정도, 그러니까 30%가 싼 가격에 SPG가 공급하겠다고 한 거예요.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가격은 싼데 근데 레퍼런스가 없었어요, SPG는. 근데 다행인 거는 SPG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납품을 한 거죠, 감속기. 근데 봤더니 두산 로보틱스에도 SPG 감속기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1등, 2등 로봇 업체에는 다 SPG 감속기를 쓰니까 SPG 감속기가 미국 공작기계에도 들어가고,
거고, 이제 나머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를 제외한 글로벌 로봇 업체로 이제 막 납품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매출이 2배 이상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로봇 관련돼서 감속기를 만드는 거를 사실 일본 업체가 가격도 비싸게 받고 납기도 못 맞추니까 그 격차는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 거다. 근데 다만 일본 업체만 감속기를 만드는 건 아니죠. 리스크는 당연히 있어요. 중국 업체도 감속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엄청 더 싸게 해가지고 가격으로 후려쳐서 만약에 계속 경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거는 리스크 요인일 것 같고, 근데 아직까지는 SBB 테크든 SPG든 이제 막 국산화해서 이제 막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 SPG는 심지어 지금 하모닉 드라이브가 하는 소형 감속기를 연간 지금 5만 대 정도 수준이었는데 연간 10만 대까지 2배 이상 늘리겠다고 했고, 그 10만 대가 20만 대, 40만 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감속기가 가장 좀 가능성 있다. 그리고 감속기 회사 중에 SPG 같은 회사는 이미 모터로 안정적으로 매출가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SBB 테크보다는 좀 더 경쟁력 있지만 감속기라는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SBB 테크도 좀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10월달 상장을 추진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어떤 회사이고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협동 로봇 주력으로 하죠. 협동 로봇 주력으로 하는데 세계 규모로 치면은 4위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있는 회사고, 두산 로보틱스가 중국을 제외한 기준으로 4위 정도 수준인 거니까, 그러니까 점유율로 치면 한 6% 정도 되니까 절대 적은 수준은 아니고, 매출로 쳐도 작년에 이미 450억 매출했으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130억이니까 뭐 그거에 비하면 거의 4배 가까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26년 기준으로 50%만 성장해도 연간 내년에 아마 매출 1000억대 나올 거고, 두산 로보틱스도 25년에는 흑자 전환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25년, 26년 기준으로 매출액 2,500억에 26년에 아마 영업이익 그 한 10% 정도만 잡으면 250억이잖아요. 2,510억이면. 그러면은 지금 로봇 관련된 회사들 다 죄다 적자여가지고 PER로 안 하고 PSR로 하는데, 지금 얘네가 시가총액 1조 9천억인데 매출은 작년 기준으로 450억이고 올해 기준으로 아마 20% 정도만 성장해도 600억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600억 매출에 시가총액 1조 9천억이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4조인데 매출 230억이면 두산 로보틱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적정주가 공모가 상단이 26,000원으로 돼도 비싸게 상장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글로벌 지금 4위권인데 지금 중국 제외하고 유럽하고 미국에서 그 정도니까 매출 규모로 보나 영업이익 흑자 전환 시기로 보나 공모가 범위로 보나 시가총액 규모로 보나 저는 상장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아마 순위가 뒤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완성품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이게 지금 26,000원에서 26,000원 9월 19일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당연히 공모가 상단은 확장되고요. 확정될 거라고 보고 있고, 시가총액 1조 7천억이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훨씬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매출 규모도 그렇고 아마 지금 두산 로보틱스처럼 협동 로봇 기준으로 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4위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0등 안에도 못 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단점이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의 주력으로 하는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물류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양한 지금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하는 그런 사족보행 있잖아요. 덤블링하는 백덤블링하는 로봇도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매출처 다각화하는 측면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경쟁력이 있을 텐데, 당장 이제 협동 로봇 시장이 가장 커지기 때문에 당장에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보면 훨씬 두산 로보틱스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일단 매출 자체가 규모가 200억대 450억이니까, 그리고 매출 규모 늘어나는 것도 봤을 땐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26년 기준으로 2,500억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실적 추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같은 26년 기준으로 한 1,000억 정도 예상해요. 두산 로보틱스랑 2배 넘게 지금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도 엄청 과도하게 비싸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성장성도 두산 로보틱스 쪽이 훨씬 좀 있다. 그래서 상장되면 이거 뭐 풀베팅 할 정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랑 이제 이런 매출액이나 이런 거 보면 너무 귀엽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2차 전지를 대체할 만한 AI나 로봇이 아직 한참 멀은 게, 매출 규모도 그렇고 이익 사이즈도 그렇고 게임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반도체랑 비교하는데 반도체도 지금 경기를 많이 타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실적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 2차전지 꾸준히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계속 매력적인 대안을 막 말씀드리고 싶은데 계속 또 차전지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게 매출과 이익에서 그냥 넘사벽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AI나 로봇이 잠깐 반짝일 수는 있지만 시장의 주도주로 끌고 가기엔 이익이나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로봇 관련된 회사가 매출이 1조 올라오면 2차전지 회사는 매출 30조, 40조 가겠죠. 그래서 로봇 산업은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긴 하지만 실적은 따라오지 못한 산업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산업을 투자할 때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하면 좋을까요? 초기에 진입을 해야죠. 지금은 이미 늦었죠. 이미 늦었는데 로봇 관련된 회사도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조정을 받겠죠. 그러면 조정 받았으니까 이제 계속 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할 거니까 버려야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회사들 로봇이나 AI 관련된 회사가 조정이 나오면 그럼 얼마까지 조정 나오면 그거는 본인의 판단인 거죠. 그것까지는 모르는 거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조정이 나오면 그러면 투자할 만하냐? 그런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별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적자인 회사들은 그럼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나 비싼지 PSR이라는 지표로 확인해 볼 수 있고 SPG는 말씀드렸잖아요. 본업이 이미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로봇이라는 신성장 동력이 얹어진 거죠. 그러면 SBB테크처럼 감속기만 하는 회사들보다 훨씬 매출이 안정적이잖아요. 같은 로봇 회사도 비교가 되잖아요. 두산 로보틱스가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똑같이 협동 로봇을 하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에서 450억 매출이 나는 회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50억에서 200억밖에 안 나는 회사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두산 로보틱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밸류를 조금 더 비싸게 받아요. PSR 기준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7배를 받고 두산 로보틱스는 PSR이 10배를 받아요. 근데 매출은 밸류에이션 비싼데 밸류에이션 비싼 거보다 두산 로보틱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매출 늘어나는 성장률이 더 크면 저는 비싸더라도 두산 로보틱스를 살 것 같아요. 그냥 가격이 싸다고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 게 아니라 성장성이 더 큰데 이런 회사들은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성장성을 볼 것 같고 두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든 두산 로보틱스든 계속 연구개발을 하고 시설 투자를 하고 계속 해외를 개척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지 회사가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은 없는지 부채 비율은 어떤지 외부에서 많이 차입을 하는지 회사가 주식 갖고 장난질 치는지 유상증자하고 뭐 전환사채 발행하고 교환사채 발행하고 이런 것들 주가 장난질 치는 회사들인지 저는 뭐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런 회사는 아니라고 말해서 둘 다 경쟁력은 있으니까 둘 중에 현금 흐름이 더 좋은 회사를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앞으로는 안정적이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매출의 다각화보다는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고객사가 어떤지 두산 로보틱스의 고객사가 어떤지 그걸 봐야겠죠. SPG랑 SBB테크 감속기끼리 비교하면 SPG는 어떤 고객사를 갖고 있는지 SBB테크는 어떤 고객사를 갖고 있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2차전지 주가 많이 빠져가지고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만 계속 빠질 수도 없고요. 2차전지만 계속 오를 수도 없습니다. 주가라는 것 자체가 원래 변동성이거든요. 변동성이라는 성질을 이해를 못 하신다. 그러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고요. 2차전지가 단기간에 너무 빨리 올랐으니까 조정 나오는 게 당연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럼 2차전지를 대체할 만한 다른 매력적인 산업이 뭘까? 그게 AI일까? 로봇일까? 그걸 계속 고민을 해보세요. AI가 좀 매력적이긴 하는데 숫자가 안 찍히네? 로봇은 숫자는 커질 것 같은데 2차전지보다 숫자 올라가는 속도가 못 따라가네? 그러면 2차전지를 파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예를 들어 150만 원에 사서 100만 원 빠져가지고 50% 빠졌잖아요. 그럼 그 50% 빠진 걸 회복하려면 100%가 올라야 돼요. 그럼 100% 올라가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난 그걸 못 기다리겠다. 그럼 2차전지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투자할 때 2차전지를 투자할 때 나는 어느 정도 기간은 보유할 수 있어. 그리고 손절은 어떻게 잡을 거야. 그 다음에 2차전지 빠질 때 어떤 식으로 나는 분할 매수를 할 거야. 2차전지 150만 원에 다 몰빵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유 현금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수익 난 종목을 팔아서 더 비중을 더 실을 수도 있고 아니면 2차전지가 비중이 너무 50% 많아서 난 주가 빠지는 게 도저히 두려워서 못 버티겠다. 그럼 비중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비중을 줄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지 그냥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빠지니까 무서워서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계시면은 그냥 계속 거기서 발전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 사시기 전에 2차전지 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을 사기 전에 기본적으로 매매 전략 얼마에 사서 나는 어떻게 어느 가격대를 생각하고 있고 어느 가격 빠지면 어떻게 뭐 분할로 팔든 분할로 더 사든 그 다음에 손절은 어떻게 할 거고 어느 기간까지 보유할 거고 내 포트폴리오에 몇 프로 담을 거고 아니 그런 기본적인 그런
전략이나 원칙이나 기준도 없으면 아예 하질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매 전략과 원칙과 기준을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투자하든 다른 업종을 투자하든 그렇게 진입을 하시고, 주식은 기본적으로 시간에 대한 복리 효과를 누리시려면 기다리셔야 돼요. 뭐 그렇다고 막연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샀으니까 이거 오르겠지 기다리시라는 게 아니라, 그 기다리신 동안에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죠. 열심히 손품도 파시고 그 밸류에이션도 해보시고 기사도 찾아보시고 관련된 거 누가 나와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아 좋겠네 앞으로 오르겠네 절대 이러지 마시고, 그걸 나만의 그걸로 정리화해서, 우리 밸류체인 내재화 엄청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투자도 똑같이 자기만의 밸류체인 내재화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